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지나고 오셨죠? 지난주까지 우리 법령 부분을 다 했습니다. 법령 부분이 시험에 2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법 다 했죠.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교재 36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우리 책에는 두 번째 줄에 3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3문제, 신고 등에 관한 게 토지거래 허가가 2문제, 외국인 특례 1문제, 임대차 신고 1문제 해서 작년에 8문제 출제됐습니다. 무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오늘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최소한 3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보면 실무에서는 5문제 정도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많이 공부를 최근에 하신 분들도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또 최근에 2017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외국인 토지법 3개가 통폐합되어서 지금은 법 이름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그러면 366페이지 맨 밑에 용어 정의를 보겠습니다. 2차 과목은 공법도 마찬가지고 용어 정의가 있죠. 용어 정의가 있다는 것은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밑 1번에 그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이 법마다 다들 366페이지 366 맨 밑에 용어정의 1, 2, 3, 4번 있죠. 그 용어정의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도 법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는 뜻이라고요. 부동산의 용어정의에 보니까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토지 건축물만 부동산이라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이런 거는 신고 대상물 아니라고요. 학개론에서 어제부동산 이렇게도 하죠. 그렇지만 신고 대상물인 부동산은 아니라고.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라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결론은 토지 건축물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이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권리가 뭐냐면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신고하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란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즉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만 한다는 뜻이에요. 매수인과 매도인. 즉 교환 계약이나 승여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의 2에 보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란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즉 주택 임대차 신고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 용어 정의도 3번하고 4번 사이에 3의 2라고 돼 있죠. 이걸 물론 법 읽을 때는 1호, 2호, 3호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시험에 1호인지 2호인지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1번, 2번 편의상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즉 4호인데 외국인 등이란 367페이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 외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등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답은 구성원의 2분의 1 밑줄 치시고 전부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라의 임원의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의 의결권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2분의 1이라는 거 우리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56번에 2분의 1에 동그라미 7번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딱 절반만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외국인 등에 해당되죠.
외국인 등에 해당되면 외국인 특례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국인을 우리나라 사람하고 굳이 구별을 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구분한다, 더 규제하려고 구분한다. 규제 특례인데 특례, 특별한 예외인데 특별히 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을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자, 그럼 용어 정의를 받고요. 368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맨 위에 한 문제 나온다고 되는데요. 두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그 박스 안에 보면 부동산의 매매 계약입니다. 부동산이 뭐였습니까? 토지 건축물이었죠.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입니다.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만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 거기 우리 교재 369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6개 있네요. 박스에 6개. 6개가 있고 맨 위에 또 택지개발 촉진법하고 주택법 2개가 있으니까 총 합하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즉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프린터 12번에 보면 프린터 12번에 맨 밑에 보면은 12번의 맨 밑에 건공도시 빈산주택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공급계약이라는 건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입니다. 8개 법률. 건축법은 없죠. 건축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은 분양권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죠. 빌라라든지 뭐 이런 거 전원주택 같은 거는 다 지어놓고 분양하잖아요. 왜냐하면 주택법은 SHUG에 시공보정이 되지만 건축법은 시공보정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분양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어쨌든 건축법상 분양권이 있다면 그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건공도시 빈산주택 369페이지 그 박스에 6개 있고요. 그 위에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에서 8개 법률입니다.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즉 아파트 여러분들이 처음 분양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아파트를 최근에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이천 쪽에도 엄청나게 분양 많이 하더라고요. 호갱노노 그 어플에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뭐 초월면 맞아요? 초월읍입니까? 면입니까? 초월광읍이에요. 초월읍에도 지금 뭐 또 힐스테이트 분양 예제잖아요. 초월역 옆에 바로 옆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분양 용인하고 이 근처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량 신고는 따로 그 건설회사에서 분양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분양자, 즉 분양받은 사람은 자기가 부동산 거래 신고한 줄도 모를 수도 있다고요. 이게 요즘은 분양권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되잖아요. 예를 들면 1가구 2주택 이런 거. 예를 들면 LH 무주택 세대주 이런 요건에 분양권 가지고 있어도 주택이 있는 걸로 본다고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니까 분양권 가지고 있는 걸 다 안다고 전산에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처음 분양받았을 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 자, 그 다음에 다시 368페이지 그 박스 3번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입니다. 동그라미 1번 위 이의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자, 그럼 이 8개 법률에 의해서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이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지역조합 아파트 이런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분양받으면.
지역조합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했는지 아닌지 기억 안 나죠? 해요 안 해요? 예. 예, 합니다. 그 건설사에서. 왜냐하면 지역조합 아파트도 주택법이잖아요. 주택법에 지역조합 아파트라는 말이 있죠. 주택법에 있다고요. 주택법상 지역조합 아파트 있잖아요. 주택법에 있기 때문에 주택법상 분양권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된다고. 지역조합 아파트도 요즘도 많이 나오던데 광고 싸게 굉장히 분양가 싼 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물론 추가 분담금 이런 걸 더 내야 되죠. 우리는 보통 추가 분담금이라는 걸 공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추가 분담금이 아니고 청산금이죠. 공법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이런 데서는 법적 용어는 청산금이에요. 청산금이라는 거는 추가 분담금 더 내는 돈도 청산금이고 돌려받는 돈도 청산금이라고요. 남으면 돌려주잖아요. 그것도 청산금, 다 청산금이죠. 내는 돈도 추가로 더 내는 돈도 청산금.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서울에 지금 뭐 그 재건축하는 아파트 청산금이 10몇 억, 19억인가 나왔는데 뭐 시세가 50억인가 그랬는데도 청산금은 훨씬 작게 이제 감정평가 가격이니까 몇 년 전에 감정평가 가격이니까 집값이 최근에 올라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예를 들면 재건축 동의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청산금 받고 나가야 된다고요. 입주권을 받는 게 아니고. 동의 100%는 안 되잖아요. 자본주의에서 100%는 없죠. 동의라는 게 항상.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100% 동의라는 건 없어요. 자, 어쨌든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이고, 2번 동그라미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게 이제 위치와 면적, 동호수가 특정되는 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죠. 옛날 집 몇 동 몇 호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주고 새로 몇 동 몇 호 받는지 확정되는 게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을 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 밑에 부동산의 매매 계약 다시 1번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 아까 말했습니다.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안 하고요. 또 부동산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라든지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에 신고한다. 자, 그 다음에 369페이지 3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분양권, 매매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4번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외국인 등의 취득 허가제 및 토지거래 허가제와의 관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외국인 등의 취득 허가제나 토지거래 허가제와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등이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370페이지 당연히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았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았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370페이지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1번 신고 기한인데요. 세 번째 줄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밑줄 치세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30일이 아니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옛날에 60일 했는데 30일로 바뀌었죠. 우리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3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 즉 중개거래가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거래 당사자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한다. 자, 시험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제출은 일방이 제출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럼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뜻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지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세 번째 줄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된다고요.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거래 당사자 공동인데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가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나와서 거칠게 항의하더라고요. 실제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공동중개를 하면 매도 측 개업공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도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도 작성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작성합니다. 통상적으로 뭐 법에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관행이 굳어져 있더라고. 현업에 가니까 매수측 개업공개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매도측 개업공개사가 신고서 작성해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매도 측에서 제출을 하면 30일 안에 매수 측 개업공개사가 전자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근데 매수 측 개업공개사가 30일 이내에 전자서명을 안 했대요. 그렇게 했더니 신고를 3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거든요. 그 매도 측, 매수 측 개업공개사 둘 다 각각 500만 원 가태료가 부과된 거예요. 그 이제 매도 측 개업공개사는 자기는 신고서 제출했는데 매수 측이 사인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가태료 부과했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공무원 아니고 그냥 강사거든요. 저한테 그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 없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둘 다 부과됩니다. 둘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동중개를 하면 빨리 지금 제출했으니까 서명하세요 하고 확인해보고 계속 확인하면 나타난다고. 나오는 사인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으면 꼭 안 하시면 저 혼자 단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단독으로 하면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단독으로 하면 나머지 상대방 안 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부과된다고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설득해가지고 그게 뭐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잘 잊어먹고 이래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속 확인하고 계속 사인하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둘 다 처벌받는다고. 사인을 매수측 개업공개사가 전자서명을 안 하면. 공동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 공동으로 하라는 말은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라 했죠. 제출은 한 명 해도 되지만. 자, 그 다음에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의 중개거래인 경우, 즉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줄 맨 뒤에. 물론 공동중개 여러 명의 개업공개사가 있다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신고서에 해야 된다는 뜻이지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 내보겠습니다.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한다, 개업공개사가 신고한다. 답이 뭐냐고요? 개업공개사가 합니다. 놀래기는 왜 놀래요? 371페이지 메뉴에 개업공개사는 무조건 국가 등 그런 예외 안 적혀져 있잖아요. 앞에 370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은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하고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한다고요.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도.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법인에게는 지금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일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외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왜냐하면 이게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이잖아요. 회사잖아요. 근데 실제 1인 기업 편법으로 세금 안 내려고 1인 기업 만들어가지고 투기하는 게 많이 적발돼가지고 지금 세법에서도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세가 12%죠. 양도소득세도 중과세하고요. 법인인 경우 이제 자금 조달 계획도 무조건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이 취득하면. 그래서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을 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신고관청입니다. 밑에 3번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이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첫 번째 줄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부동산 등의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는 이천시에 있고요. 초월읍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했으면 신고는 어디다 해야 된다고요? 광주시장한테 해야 되겠죠. 광주시장한테.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 신고관청이라고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 게 등록관청, 신고관청, 허가관청 이런 말 나오고요. 뭐 지적법에서 소위 소관청 이런 말 나오는데 전부 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고 구가 없으면 시장입니다. 그럼 용인시 처인구면 용인시장이 아니라 처인구청장이 신고관청이라고요.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부동산을 이천에서 중개도 처인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고요. 용인시장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자치구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죠. 뭐 비자치구, 즉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신고관청, 허가관청, 소관청이라고요. 지적법상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들은 전부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하지 그 이천에 사무소가 있는데 용인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차비 들어가고 돈 들어간 거 누가 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372페이지 신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고해야 되는 사항. 신고해야 되는 사항 우리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13번에 보면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입자, 실종, 조그마한 입자를 실종한 중개인을 기소했다. 이렇게 9가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32회에도 출제됐고요.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인데 이게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생긴 거죠.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되고 세를 놓을 건지 자기가 직접 들어갈 건지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투기과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6억 이상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도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규제 지역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규제 지역이란 투기과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죠. 지금 이천은 아무것도 아니죠.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 아니죠. 그래서 여기 뭐 레이크뷰 무슨 이거 레이크뷰가 보니까 6억 9천인가 84제곱미터가 분양가가 6억 9천 맞아요? 6억 9천인데 안양보다 더 비싸더라고. 규제 지역에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가 4억 5천에 84제곱미터 분양하더라고요. LH 그 GTS 역 바로 앞에가. 근데 이게 6억 9천이더라고. 엄청나게 싸요, 비싸요? 비싼데도 10몇 대 1이더라고. 1순위 경쟁률이 벌써 이미 다 끝났어요. 1순위도 다 탈락됐다는 이야기. 10몇 대 1이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규제가 안 되니까 금방 바로 팔 수 있나요? 전매 제한 없이? 그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 규제 지역은 이게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1억 미만 아파트,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도 취득세 1.1% 내는데 다주택자라도. 근데 규제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낼 때는 또 주택수에 포함돼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이게 1억 미만 공시가격. 워낙 세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 지금 원주 같은 데 이런데 1억 미만짜리 아파트 전부 다 싹쓸이 했다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남기고 팔았는데 1,700만 원 벌었다. 통계가. 1,700만 원 벌었으면 여러 채 해가지고 하면은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한 채당 평균 1,700만 원 벌었대. 그런 식으로 해서 평균 보유기간 49일. 바로 다 찍어가지고 샀다가 그 자리에서 다 매물 있는 거 싹 걷어들이고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한 5천만 원 이렇게 더 비싸게 내놔가지고 팔는데 49일 그 평균 보유기간이 49일 보유했더라고요. 자기 돈은 30% 미만, 1억이면 3천만 원 미만 전세 있는 것만 사람들 살고 있는 것만 사는 거예요. 전세 끼고.
레버리지 팩터죠. 그건 완전 지렛대 효과로 그렇게 해가지고 49일 만에 40 며칠 만에 1,700만 원 벌었으면 많이 번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해보세요. 황현이라고 이 개그맨 이분도 지금 재테크 전문가로 경제 전문가로 변신했더라고요. 직장이 영원하지. 개그맨 다 폐지돼 버렸잖아요. 그 뭐 개콘 이런 거. 그러니까 황현이 누군지 몰라요? 저도 누군지 몰랐는데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이게 경제 전문가더라고. 보니까 책도 쓰고 뭐 돈을 몇 수십억 지금 돈을 벌었대요.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뭐 비트코인도 하고 이렇게 했나 보던데 어쨌든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는데 도대체 얼마 벌면 그 돈 안 벌어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벌었는지를 모르겠는데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 죽을 때까지 그냥 맘대로 쓰면서 살겠죠. 여러분들도 빨리 자격증 따가지고 부동산 하면 벌 수 있어요. 한 30년 전에만 부동산을 해서 제가 자격증 따가지고 같이 부동산 하는 사람 다 50억 넘어요. 아니면 망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망할 수도 있죠. 잘못하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늦다고 생각되지만 또 한 10년 후에 되면 그럴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만 자격증 땄으면 벼락부자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일단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걸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부자 될 소질이 있는 거라고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런 게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뭐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돈 벌 수 있는 게. 자, 그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부동산의 종류, 그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소재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게 372페이지 그 교과서 맨 위에 공통 이거 입자 요거 빼고 나면 공통적 사항 7가지입니다. 자, 입자 이게 이제 예외적인 사항이죠. 법인인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규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종합 정리하면 373페이지 그 표 밑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거 비규제지역은 얼마라고 했어요? 6억 이상인 경우 밑에 표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무조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말은 상속받았다고 하면 상속세 납부 증명서까지 제출해야 돼요. 증빙자료는 어렵죠. 정확하게 통장 입출금 내역까지 다 제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규제적이냐 비규제적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제약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출도 많이 안 돼요. 규제지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그래서 2천이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비규제적이니까. 그럼 또 자꾸 올라가면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매수자인 경우 법인은 지역과 금액 불문하고 무조건 모든 주택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기출문제, 예상문제 내보겠습니다. 법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책 보고 하세요. 그거 보고 자꾸 틀려봐야 돼요. 증빙자료는 자금조달 계획은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다 제출해야 돼. 계획은. 근데 그 증빙자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증빙자료는 단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만, 법인이든 개인이든 증빙자료는 무조건 투기과열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해요.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지금 뭐 서울 아니라 수도권 거의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고 조정대상 지역 다 해당됩니다.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대출 받았으면 대출 받은 거 어디 어느 금융기관에 받은 거 이런 거 정확하게 해야 돼. 그리고 왜 이렇게 했냐면은 부모들이 편법으로 10억씩 주가지고 미성년자 자녀한테 서초동에서 그게 11억짜리 미성년자가 분양받았어요.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분양 포기했다고요. 계약 포기했다고. 왜냐면
부모한테 10억 미성년자가 자기가 벌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10억 받았으면 증여세, 납부 증명서 이런 거 제출해야 된다고. 그럼 세금이 몇 억 나온다고. 그럼 이게 별 투기할 이점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증빙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열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한다고요. 자, 신고 방법입니다. 맨 밑에 373페이지 맨 밑에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방문 신고하는 게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하는 방법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방문 신고를 하고요.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개입되면 100% 전자문서로 합니다. 개업공개사는 수수료를 못 받으니까 따로. 근데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제가 직거래도 해봤는데 직거래는 왜 이게 인터넷으로 안 하고 방문 신고를 하냐면 법무사들이 어차피 법무사들이 대행을 해요. 법무사들이 등기소 가야 되니까 등기소 가도 등기 그 신청 대행 보수를 다 받죠. 이게 실거래가 신고 대행 보수도 10만 원 받더라고. 법무사들은 어차피 가는 길에 10만 원 받고 해준다고 일부러 인터넷으로 안 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직거래인 경우는 방문 신고를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374페이지 방문 신고입니다.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입니다. 그게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 번째 줄에 제출은 누가 한다고 돼 있어요?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죠? 일방이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시행규칙이라고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 있지 않고요. 시행규칙이 찾아보면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는 말 없습니다. 개정됐어요. 옛날에 시행규칙에 있었는데 지금은 서식에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고요. 시행규칙에서는 삭제됐고요. 왜냐면 이게 제가 건의를 했더니만 삭제시켜 버렸더라고. 시행규칙에서. 뭐라고 제가 건의했냐면은 저 같이 공동으로 왔는데 일방이 해야 되면 한 명 숨어 있어야 됩니까? 적발되면 처벌받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런 취지는 아니다. 뭐 둘이 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시행규칙에 일방이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다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행규칙은 여러분들 어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다만 서식에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식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 그 405페이지 요 서식은 지금 서식의 뒤에 편에 서식의 뒤에 우리 책에는 또 이게 서식이 안 나와 있네요. 그 일방 이제 작성 방법 뒤에 40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직접 법제처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책에 있는 서식에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 유의사항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저도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교과서는 이게 바뀐 게 반영이 바로바로 안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있는 내용을 계속 확인해 봐야 돼. 거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바뀌면 바로 수정을 하거든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일방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신고 375페이지 동그라미 디귿 그 박스 밑에 박스 이런 것까지 다 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단독신고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박스 안에 부동산 거래 계약서 4본 그 다음에 단독신고 사유서 2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얼의 신분증 제시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 계약서 4번하고 단독신고 사유서 제출하러 가야 된다고요.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인터넷으로는
자, 그 다음에 376페이지 신고서 제출 대행 376페이지 메뉴의 미음 신고서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법인,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할 때는 그 박스 안에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제시해야 된다고 했죠. 그 가는 사람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거 외에 박스 안에 추가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법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필할 사람이 없으니까 법인 인감도장이 찍혀져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신분증 사본. 옛날에는 신분증 사본이 아니고 인감증명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이 인감증명서 제출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없습니다. 개인이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딱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매수 신청들이 위임을 받았다는 뜻으로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받아야 됩니다. 매수 신청들이 할 때는. 그 외에는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거 없습니다. 옛날에 인감증명서였는데 지금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 대리인이 가면 대리인의 신분증하고 본인의 신분증 사본하고 그 다음에 본인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하고 가져가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의 신고입니다. 예,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을 경우 개업공개사가 두 번째 줄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 모든 서식은 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공동중개했으면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제출은 공동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니은 항상 개업공개사든 거래 당사자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전자문서로 하니까 전자문서는 신분증 그냥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신분증을 대신합니다.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신고서 제출 대행인데요. 두 번째 줄에 소속 공인중개사 밑줄 치세요. 중개보조원은 제출 대행 안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만 제출 대행할 수 있는데 역시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려면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맨 밑에 양가로 2번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 인터넷에 그냥 실거래 가격 신고라고 치면 사이트 나옵니다. 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빈칸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7페이지 양가로 3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거래 관리 시스템하고 거래 계약 시스템하고는 달라요.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까 실거래가격 신고하는 사이트를 말하고 거래 계약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갈 필요 없고 해제 신고하러 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하러 갈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전자계약서 작성을 원하면 왜냐하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매수인의 경우 대출금리를 0.2% 할인해줘요. 그럼 모기지론 20년 30년 장기 모기지론이면 0.2%면 500만 원 이상 이자 할인 혜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리 중개사무소에 그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합니까?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못해요. 개업공개사들이 현업에 있는 분들. 제가 강의를 교육을 몇 번 했는데도 못하더라고요. 미리 안 하고 갑자기 하자고 하면 못한다 안 한다고 그래요.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미리 한 하루 이틀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중개사무소 연락해서 난 전자계약서 작성 안 하면 안 가겠다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든 돈 벌려고 하겠죠. 예, 그 전자계약서 적으면 매수인한테는 엄청나게 유리하다고 대출금리가 할인되니까 대출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85% 이상이 다 대출 받는 걸로 나와 있어요. 대출 안 받는 거는 서울에 9억 뭐 15억 넘는 거 아이유가 살 때는 대출 하나도 안 받고 현금으로 다 샀다 하더라고요.
아이유 누군지 알죠? 그런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가능한데 그 외에는 다 대출을 받는다고요. 연예인들은 대출 안 받고 그냥 바로 현금으로 다 사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 필증 발급입니다. 신고 필증 발급.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밑줄 치세요. 오늘 문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7일 이내 발급 이런 거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드린 문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원마다 문제를 다 다르게 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강의하는 학원 다 똑같이 하면 편하잖아요. 편하긴 한데 그냥 저를 학대하기 위해서 다 학원마다 문제를 다르게 내가지고, 왜냐면 자꾸 게으르지니까 그냥 똑같은 거 가지고 하면은 너무, 그래서 하여튼 다 다르게 냈어요. 그래서 있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7일 이내 발급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인어제 양가로 1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금인이라는 것은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걸 금인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시장군수구청장 금인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금인받을 일이 없습니다. 실거래가액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이 신고 필증 이게 있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법에 나오죠.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되겠고요. 쉬었다가 해제 신고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쉬는 시간에 몇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